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1살도 안 된 손자를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무서운 사람이 무릎 꿇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정아, 나 좀 살려다오. 안녕하세요. 사연은 계속된다입니다. 오늘은 믿기 어려운 반전의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세상을 삼켜버릴 듯 쏟아지던 날이었다. 천둥이 귓가를 찢고 번개가 창밖을 흰빛으로 물들일 때마다 나는 막 결혼한 새댁이라는 사실조차 잊은 채가 태어난 내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고 있었다. 결혼 2달, 서류와 축하 인사가 끝났을 뿐 나는 이 집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남편 강민수의 가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시어머니라는 이름 아래 어떤 폭풍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날만큼은 상상조차 못했다. 거실에는 축하하러 온 친척들과 이웃들이 모여 북적였고 식탁 위에는 잡채와 갈비찜 냄새가 가득했다.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아이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어수선했다. 하지만 가장 시끄러운 것은 시어머니 오연숙의 목소리였다. 조심해. 아이가 비에 젖으면 평생 간다니까. 그런 것도 몰라? 애를 밖에 들고 나가다니. 그녀의 말은 칼날 같았다. 남편 친척들이 쳐다보는 눈빛도 도끼 같았다. 나는 비에 젖은 어깨를 수건으로 닦으며 작게 변명했다. 어머님, 차에서 내려오는 동안 잠깐 비가 튄 것뿐이에요. 우산도 있었고, 우산이 다야? 비 냄새가 몸에 배이면 아기가 평생 병약한 체질 되는 거 몰라? 그렇게도 센스가 없어? 말의 끝은 늘 사람을 찔렀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아이의 체온이 내 가슴에 따뜻하게 닿았지만 내 심장은 얼음 속에 갇힌 것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이리 줘봐.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번개처럼 아이를 낚아챘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어머님, 조심. 그러나 이미 늦었다. 이게 어디서 비 냄새가 나. 비가 섞였네. 확실해. 아, 기가 막혀 정말. 그녀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갓난아기를 바닥으로 내던지듯 떨어뜨렸다. 세상이 멈췄다.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몸을 던졌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고 팔꿈치가 바닥에 쾅 부딪히는 소리에 뼈가 부서지는 느낌이 전해졌다. 하지만 아이는 내 품 안에 있었다. 놀랐는지 더 크게 울었지만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그게 전부였다. 내 몸이 부서지든 말든 아이는 내가 지켜야 했다. 애 하나 제대로 못 돌보는 인간이 며느리랍시고 시어머니의 외침은 내 뺨을 때리는 듯했다. 그러니까 내가 네가 싫다. 빗속을 왔다 갔다 하니 애가 이렇게 됐잖아. 생각이란 게 없니? 없는 게 분명하네. 그녀의 도끼 어린 눈빛이 얼음 송곳이 되어 내 가슴을 찔렀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 한가운데가 타는 듯 아팠다. 나는 아이를 꼭 안고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고 입술은 떨려 말을 할 수 없었다. 옆에 서 있던 남편 강민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붙어 말을 하려다 삼키기를 반복했지만 결국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 순간 눈물보다 더 따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남편의 손이 허공을 떠다니는 듯 떨렸지만 결국 내 어깨에 닿지도 않았다. 그는 서 있었고 보고만 있었으며 내 고통도 아이의 위험도 어머니의 광기도 그 어떤 것도 붙잡지 못한 채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내가 울든 말든 팔에서 피가 나든 말든 아이가 울음을 토하든 말든 그녀는 단지 말했다. 이 집에선 내 말이 법이야. 사람들은 조용해졌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내 귓가에는 아이의 울음과 내 가슴 속에서 터지는 심장 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그날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철저히 남이라는 것을. 피도, 정도, 인간의 최소한도 없는 한겨울 바람보다 더 차가운 존재라는 것을. 나는 처음으로 집이라는 공간이 얼음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날부터 내 가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고 날카롭게. 결혼한 지 5년, 그 사이 나는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쌍둥이 윤호와 윤재는 어느덧 첫 돌을 맞았다. 아이들의 손은 아직 조그맣고 따뜻했고 미소는 세상 모든 고단함을 잊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저 이 아이들의 첫 돌날만큼은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이 되길 바랐다. 누군가의 눈물이나 상처가 아닌 축복과 사랑이 가득한 날이 되길. 그래서 나는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시어머니 오연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TV 소리, 친구들과 웃으며 떠드는 듯한 목소리, 그리고 느긋한 그녀의 말투. 왜?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숨기려 애쓰며 말했다. 어머님, 윤호랑 윤재 돌잔치 날짜 나왔어요. 27일이에요. 어머님 꼭 오셔야죠.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들린 건 짧고 냉소적인 비웃음뿐이었다. 27일. 그날 나 친구들이랑 유럽 여행 가야 된다. 난 못 간다. 나는 상황을 이해하려는 듯 잠시 침묵했다. 내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가 잘못된 것인지, 내가 뭔가 실수를 한 건지 생각했다. 어머님, 하루만 조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들 첫 돌이라. 그러나 대답은 더 차갑고 단단했다. 내 돈 들여 내 인생 즐기겠다는데 내가 뭔데 그러냐? 말끝이 비수처럼 날렵하게 꽂혔다. 위약금 물어줄 거야? 아니면 그 입 닥쳐. 나는 소리 없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손이 떨려 전화기를 제대로 쥐지 못해 통화 버튼이 덜컥 흔들렸다. 어머님 그래도 첫 돌이에요. 그 말조차 죄처럼 느껴졌다. 한숨보다 더 낮고 날선 그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나는 남들 눈 신경 안 써. 네가 뭔 상관인데? 네 애들 돌잔치에 내가 꼭 가야 할 이유라도 있어? 순간 심장이 뚝 하고 떨어졌다. 심장은 계속 뛰고 있는데 내 감정은 어느 한 지점에서 완전히 멈춰버린 느낌.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참고 버텼는지,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웃으려고 무수히 연습해왔는지, 그 모든 시간들이 그녀의 한마디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겨울의 찬바람보다 더 차갑고 폭우보다 더 무거운 침묵. 내 앞에서 축하 풍선이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색을 잃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웃음을 잃은 사람, 아무도 아닌 사람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책임을 떠넘길 대상, 감정을 쏟아낼 쓰레기통 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마음속 깊이 아주 작지만 강하게 한 문장이 떠올랐다. 이제 나는 더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돌잔치 날 연회장 안은 축하의 소리로 가득했다. 형형색색의 풍선들이 천장에 매달려 흔들렸고 아이들을 축복하는 음악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윤호는 미소를 지으며 실타래를, 윤재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청진기를 잡았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박수 소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소리가 어딘가 멀고 흐릿하게 들렸다. 마치 물속에서 소리를 듣는 것처럼 둔탁하고 멀게. 내 가슴 속에는 조금도 식지 않는 불덩이가 들끓고 있었다. 행복해야 할 순간이었지만 나는 숨이 턱 막혀왔다. 아무리 숨을 들이켜도 폐 끝에 닿기 전에 절벽처럼 끊겨버렸다. 빈자리가 보였다. 가장 눈에 띄는 자리, 시어머니의 자리.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 빈자리는 내 눈에만 커다랗게 보였다. 너무 커서 연회장 전체를 가릴 만큼. 감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내 안에서 천천히 울렸다. 그때 누군가의 손이 내 손등 위로 조심스레 닿았다. 남편이었다. 강민수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불안한 떨림이 그대로 손끝에 전해졌다. 현정아. 그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었다. 할 말이 있어. 나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민수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숨을 삼키는 그의 목젖이 크게 흔들렸다. 사실 우리 엄마, 내 친엄마 아니야. 순간 심장이 뚝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수는 손가락을 움켜쥐며 이어 말했다. 어릴 때 친엄마 돌아가셨고 지금 엄마는 계모야. 나 친엄마 모습도 기억이 안 나.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러나 공기가 폐에 닿기 전에 흉부 한가운데에서 막혀버렸다. 민수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나만 미웠던 게 아니야. 나를 평생 짐 덩어리로 여겼어.
그의 눈가에 고여있던 물방울이 턱으로 천천히 떨어졌다.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내 마음에도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입을 열려 했지만 그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억울함, 슬픔, 분노, 미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허무.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내 목구멍을 막았다. 숨을 쉬는 것도 고통이었다. 돌잔치 영상 속에서 웃고 있는 쌍둥이의 모습이 보였지만 내 눈앞은 점점 흐려졌다. 나는 생각했다. 그래서였구나. 그렇게 나를, 아이들을 미워했던 이유가. 그러나 동시에 내 안의 상처는 더 크게 벌어졌다. 그럼 왜 우리를 방패처럼 내세웠던 걸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만 알고 있었을까? 그날 밤, 연회장에서 돌아온 뒤 나는 거실 소파에 등을 뉘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수도 그랬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깊고 넓은 강이 생겨 있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다. 이제 더는 이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겠다고. 누구도 나와 아이들을 짓밟게 두지 않겠다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 마음 한 곳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하지만 무너진 그 자리 위에 나는 결국 새로운 결심을 세우게 될 것이라는 것도. 세월은 흘렀다. 돌잔치의 그날 이후 나는 시어머니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명절에도 얼굴을 보지 않았다. 민수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차갑고 단단하게 거리를 두었다. 그 사이 쌍둥이는 3살이 되었고 맑게 웃으며 엄마라고 달려왔다. 나는 아이들을 품에 안으며 스스로 다짐했다. 이 아이들만은 절대 상처받게 하지 않겠다고.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끝이라고. 하지만 세상은 늘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멍든 곳을 건드린다. 어느 날 친척들 사이에서 흘러나온 소문. 시어머니가 무릎 관절 수술을 받았다는 소리였다. 평생 고집스럽고 당당하던 사람이 이제는 걸음을 절뚝이며 누군가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 큰형님은 말했다. 딸 유학 문제로 너무 바빠. 지금은 손도 못 써. 둘째 형님은 말했다. 임신했잖아 내가. 어찌 내가 수발을 하냐.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동정도, 분노도, 연민도. 그저 언젠가 반드시 올 날이 왔다는 희미한 현실감만이 스쳐 지나갔다. 늦은 밤, 낯선 전화. 그날 밤, 집안이 고요히 잠든 시간. 핸드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현정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작은 소리. 살아남기 위해 거친 들판을 홀로 헤매온 사람처럼 목소리가 거칠고 갈라져 있었다. 한동안 말문이 막혔다. 저예요. 어머님. 잠시 침묵. 그리고 무너지는 숨소리. 나 퇴원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구나. 그 한 문장이 어둠 속을 찢었다. 염치 없지만 며칠만 너희 집에 있을 수 있겠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귓가에는 과거의 말들이 메아리 쳤다. 내가 뭔데? 내 인생 내가 즐기겠다는데. 남들 눈 나는 신경 안 써. 손이 떨렸다.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데리러 갈게요.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고 희미한 형광등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병실 문을 열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언제나 당당하게 세상을 내려다보던 그 눈빛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살이 빠지고 굳세고 매섭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다. 두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 시어머니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현정아. 그 이름을 그렇게 부드럽고 약하게 들은 건 처음이었다. 미안하다. 고맙다. 말끝이 눈물에 젖었다. 한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던 여자는 그 순간 너무 작고 초라해 보였다. 그러나 나는 가슴에서 솟구치는 감정들을 꽉 눌렀다. 지금 흔들리면 안 됐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어머님 용서해서 모시는 거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도 할 도리는 했다고 제 마음 편하려고 데려가는 겁니다. 한숨보다 더 낮고 단단한 목소리. 평생 후회하며 사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다. 소리 없는 울음. 하지만 어떤 비명보다 컸다. 한 사람의 오만과 고집이 산산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휠체어를 돌렸다. 뒤에서 들리는 흐느낌이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울어야 할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다 말라버렸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병원에서 휠체어를 밀고 나올 때부터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늘 세상을 내려다보던 차갑고 날선 눈동자는 사라지고 대신 빛을 잃은 초점 없는 시선만이 남아 있었다. 첫날 밤, 시어머니는 손을 떨며 식탁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예전이라면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듯 당당한 기세로 자리를 지배했을 그녀가 이제는 의자 끝자락에 마치 잘못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몸을 움츠리고 앉아 있었다. 나는 말없이 물을 건넸다. 그녀는 두 손으로 컵을 붙잡고 입술을 떨며 말했다. 현정아,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가 차가운 것을 공기 속에 흩어졌다. 예전 같으면 나는 울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감정이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 없이.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수십 번 같은 말을 했다. 고맙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말할 때마다 목소리는 더 작아지고 고개는 더 깊이 숙여졌다. 주방을 지나갈 때도, 아이들 방 앞을 지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 불 꺼진 거실 불빛을 켜달라 부탁할 때조차 시어머니는 늘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지만 부탁 좀 해도 되겠니? 마치 숨 쉬는 것조차 남의 허락이 필요한 사람처럼. 쌍둥이와의 거리. 윤호와 윤재는 처음엔 그녀를 멀찍이 피했다. 시어머니가 손을 내밀면 아이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할미가 미안하다. 요거 받아라. 주머니에서 쌈지돈을 꺼내 조심스레 내밀던 시어머니의 손은 작고 떨리고 너무나 초라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돈을 받아들지 않았다. 그저 엄마 뒤로 숨어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예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차가운 시선, 꽉 깨문 입술을 기억하는 듯이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씁쓸한 숨을 내쉬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친다. 아이들은 이미 그 행동을 기억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미소를 띄우려 애쓰다 결국 입술만 떨렸다. 그렇지. 할미가 미안해. 할미가 많이 잘못했지.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게 다 내가 뿌린 거지. 그 말이 내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흔들리는 마음. 밤이 깊어 모든 불이 꺼지면 거실에서 아주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문틈으로 새는 빛 아래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은 채 무릎 위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조용히 들썩이고 있었다. 나는 문 뒤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끝없이 반복되던 과거의 상처, 모욕, 차별, 외면. 그 모든 조각들이 떠올랐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의 시어머니는 그때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알았다. 그녀가 지금 겪는 감정은 단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평생 자신이 만들어온 벽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의 공허함. 그리고 누구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현실의 절망이라는 걸. 그 순간 내 안에서 아주 미세한 갈등이 시작되었다. 이 여자를 미워할 수만은 없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뿌린 결과를 거두고 있을 뿐이었다. 어두운 밤이었다. 거실 시계 초침이 벽을 긁는 소리가 고막을 파고들 만큼 고요한 시간. 나는 아이들의 방 문을 닫고 천천히 거실로 나왔다. 등 뒤로 조명이 만들어낸 긴 그림자가 바닥을 따라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 끝에 남편 강민수가 서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서 있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었다.
두 손은 허벅지를 꽉 쥔 채 마치 이제 곧 무너질 것 같은 사람처럼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에는 오래된 폭풍이 머무는 듯한 말할 수 없는 무거움이 가라앉아 있었다. 현정아, 나를 부르는 목소리는 누군가의 마지막 기도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두꺼운 갈색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게 뭔데? 내 목소리도 떨렸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뱉었다. 엄마, 병원에서 찾은 거래.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있다고. 나는 손끝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끼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호적 초본과 누렇게 바랜 한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민수야, 넌 내 진짜 아들이다. 친엄마는 따로 없다. 나는 내 엄마이고 널 사랑했다. 하지만 너를 지키기 위해 평생 미워하는 척했다. 글씨는 군데군데 번져 있었고 마지막 부분은 눈물 흔적처럼 얼룩져 있었다. 그리고 짧고 무서운 한 줄이 뒤이어 있었다. 넌 내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라야 했다. 손에서 편지가 그대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잠시의 침묵 속 세상이 사라진 듯한 정적만이 방 안에 가득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오는 대신 심장 끝이 조여들었다. 민수의 얼굴은 잿빛이 되어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마치 온몸에 뼈가 부서지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현정아, 나는 지금까지 엄마를 오해한 거야?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문득 방 안에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문 뒤쪽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 그리고 끊어질 듯한 울음.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시어머니의 방문 앞에 섰다. 손잡이를 잡기까지 몇 초가 걸렸다. 마치 수백 년의 무게가 손목 위에 얹힌 듯. 나는 문을 열었다. 시어머니 오연숙은 휠체어 위에서 몸을 말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고 있었다. 견딜 수 없이 작고 견딜 수 없을 만큼 무너진 모습이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작아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한때 나를 짓밟던 거대한 폭풍 같은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어머님, 사실인가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떨림으로 인해 단어를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흔들렸다. 네, 아버지가. 바람이 났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너를 지키고자 독하게 굴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툭 떨어졌다. 미움이라도 받으면 떠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녀는 두 눈을 꼭 감고 무너진 어깨를 그대로 떨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의 모든 상처는, 모든 날선 말들은, 모든 잔인함은 사랑에 뒤틀린 모양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독처럼 몸속에서 부패했고 결국 사람을 파괴하는 폭력이 되어버린 것. 그리고 그 독은 그녀 자신을 가장 깊게 찔렀다. 나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민수는 두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다. 상처가 가장 깊은 사람은 언제나 말없이 견디고 말없이 무너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때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우리 셋은 그렇게 조용히 무너졌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폐 끝까지 차오르는 공기가 뜨겁게 타오르는 감정을 겨우 붙들어 매주는 듯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어머님, 이제 숨기지 마세요.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했다.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뜬 채 흔들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제발 솔직하게 사세요.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고. 말을 이어가려는데 걸쭉한 감정이 목에 걸려 턱이 떨렸다. 용서받은 채로 사는 게 아니라 진실을 드러낸 채로 사세요. 그래야 모두가 살 수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눈물방울이 흘러내리더니 턱끝에서 떨어져 무릎 위에 작은 자국을 만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숨이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순간 벽처럼 가로막혀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매일 남편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엔 서로 단 한마디도 제대로 꺼내지 못했다. 말 대신 눈물만 흘렸고 침묵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멀찍이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마음을 내어놓기 시작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랬더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상처받을 일은 없었잖아. 시어머니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내가 떠날까봐, 내가 나를 버릴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다. 남편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깨달았다. 핏줄이 사람을 묶는 게 아니라 진심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어느 새벽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창밖에서 새벽 공기가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듯했고 어둠이 조금씩 걷히며 푸른 빛이 스며들던 시간이었다. 침대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손끝이 아직 따뜻했다. 그 미세한 체온이 이제는 붙잡을 수 없는 마지막 연결 같았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모아 눈을 뜬 뒤 나를 바라보았다. 현정아,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숨끝에 겨우 실려온 작은 바람 같았다. 고맙다. 정말 고마웠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한때 나를 짓밟았던 손이었지만 지금은 단지 누군가의 마지막을 붙잡고 싶은 작고 약한 손일 뿐이었다. 잠시 후 그녀의 손끝에서 힘이 천천히 빠져나갔으며 나는 조용히 눈을 감겨주었다. 장례가 끝나고 조문객들이 모두 떠난 빈 홀에서 나는 벽에 걸린 사진 한 장 앞에 서 있었다. 내 품에서 잠든 쌍둥이를 감싸듯 안고 있는 사진. 그 옆에서 눈물을 닦으며 아이들을 바라보던 시어머니. 사진 속 그녀의 표정은 내 기억 속 어느 모습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때 뒤쪽에서 남편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현정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오히려 단단해 보였다.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모두 불행했을 거야.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네. 눈물이 떨어졌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오랜 겨울이 끝난 뒤 찾아온 조용한 봄 같은 눈물이었다. 여러분, 핏줄보다 깊은 건 상처였지만 그 상처를 치유한 건 결국 진심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